난향야화에 방문해주신 마님과 선비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럼 재미난 오늘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옛날 옛적 산세가 우거진 산촌마을 상만골에 사냥꾼을 업으로 삼고 있던 한 청년이 살고 있었어요. 자네의 이름은 만강으로 먹고 사는 일에 바쁘다 보니 홍기를 훌쩍 넘겨 올해로 21의 노총각이었지요. 그런 만강이 어느 날 그날따라 유난히 속을 썩이던 멧돼지를 쫓느라 야밤에 온 산천을 헤매었던 통에 피곤이 몰려와 느지막이 잠에 들었다가 요란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 속에서 만강이는 깊은 숲속의 한가운데 고립된 채 발에는 쇠발찌가 발목에 감겨 있었어요. 발찌는 마치 굶주린 이리에게 물린 것처럼 단단히 만강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지요. 게다가 이 발찌가 점점 조여오고 있었으니 고통과 함께 만강의 불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발버둥 쳐도 발은 빠져나올 수 없고 이대로 계속 버둥대다간 크게 상처가 날 판이었습니다. 자, 사람 살려. 누구 없소이까? 참담한 심정에 빠진 만강이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며 소리쳤지만 어쩐 일인지 소리가 밖으로 나오지 못했지요. 발목에서 느껴지는 통증은 점점 더 극심하게 바뀌어 이내 송곳으로 뼈까지 쑤시는 듯했습니다. 만강이는 주변을 둘러보다 근처에 있던 돌멩이를 주워들고 발찌에 이어진 쇠사슬을 미친 듯이 내리찍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만강을 비웃기라도 하듯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으로 부질없는 짓이었어요. 쇠와 돌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음만이 메아리처럼 숲속을 번질 뿐 쇠사슬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돌멩이만 깨져 사방으로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발버둥을 치자 발목의 쇠발찌는 점점 더 빠듯하게 조여왔고 참을 수 없는 고통에 만강이는 온몸을 비틀며 외쳤어요. 사람 살려. 살려줘. 만강이 목이 터져라 외쳐보았지만 목소리는 혀뿌리에 엉겨붙은 채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벙어리가 된 것처럼 소리 없는 절규만이 허공에 맴돌았고 숲속에 고립된 채 어둠을 맞이하기 시작했어요. 찢어질 듯한 고함을 지르며 만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행히도 끔찍한 악몽이었음을 알아차렸지요. 그의 온몸이 식은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심장은 전장의 북소리 마냥 요란하게 쿵쾅거렸습니다. 만강이는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열었답니다. 입동이 진한 차가운 바람이 훅 끼쳐 들어오고 싸늘한 달빛이 방 안 가득 쏟아져 내렸습니다. 만강은 헉헉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아직도 악몽의 공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흡사 꿈속의 쇠발찌가 여전히 발목을 옥죄고 있는 듯 제 발목이 시큰한 느낌이 사라지지 않고 있었지요. 만강은 비틀거리며 우물가로 가서 찬물 한 바가지를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그제야 조금 정신이 드는 듯했어요. 방으로 돌아온 만강이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잊을만 하면 찾아오는 악몽, 그리고 발목에 쇠발찌가 채워지는 끔찍한 꿈. 만강이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 산신께서 내게 경고하는 것이게야. 이제 정말로 그만둘 때가 됐어. 만강이는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벽에 걸린 5개의 활을 잡으니 만감이 교차했지요. 돌아가신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활은 만강이에게 단순한 사냥 도구 이상의 의미였으니까요. 만강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할아버지의 활을 어루만졌습니다. 물풀의 나무를 7번 찌고 7번 그늘에서 말리는 정성을 들여 만든 활이었습니다. 칠톱으로 얇게 자른 물풀의 나무를 악교로 겹겹이 붙여 모양새를 잡고 광목천으로 꽁꽁 동여맨 뒤 6달 동안 부엌 아궁이 위에 걸어두어 연기로 훈제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귀한 활이었으니 어찌 보면 당연했어요.
만강이는 한아름이나 되는 독침 화살과 광에서 꺼낸 올무 뭉치를 나당 한가운데에 수북하게 쌓아놓고 불을 질렀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은 새벽 하늘 아래 붉은 춤을 추는 듯했고 만강이는 어금니를 꽉 깨물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자신으로 이어져 내려온 3대에 걸친 사냥꾼 가업은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되었답니다. 새벽 딸기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 희미하게 동창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타오르던 불길은 사그라들고 재만 횡한이 남아 있었지요. 만강은 옷을 챙겨 입고 상만골 사냥터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상만골의 깊은 산천은 만강이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 아버지를 따라 짐승을 잡던 사냥터였습니다. 그곳에는 그가 설치해 놓은 올무들이 짐승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만강이가 놓은 올무에 걸린 첫 번째 놈은 덩치가 산만한 반달곰이었습니다. 반달곰의 발목은 어젯밤 꿈속에서 자신의 발목처럼 올무가 파고들어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밤새도록 올무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는지 조금만 더 지났으면 큰 상처가 남을 기세였지요. 만강이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반달곰의 발목에 걸린 올무를 풀어주었습니다. 올무에서 풀려난 반달곰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절뚝거렸지요. 만강이는 그런 반달곰을 안쓰럽게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예전에는 저 모습이 어찌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정말 미안하구나. 이제라도 가서 편안하게 지내렴. 반달곰은 멀찌감치 떨어져 불안한 눈빛으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새끼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미 곰과 새끼 곰들은 서로의 몸을 비비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듯했지요. 만강은 발걸음을 옮겨 담비 한 마리가 걸려있는 올무로 다가갔습니다. 담비는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만강을 경계했습니다. 만강은 조심스럽게 담비의 올무를 풀어주었고 이내 몸을 돌려 담비가 도망갈 수 있도록 비켜주었지요. 담비는 쏜살같이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만강이는 상만골 곳곳에 놓아두었던 올무들을 하나씩 걷어냈습니다. 올무를 걷는 만강이의 마음은 복잡했지만 한편으론 후련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로구나. 만강이는 하산길에 다른 사냥꾼들이 설치해 놓은 올무에 걸린 짐승들도 모두 풀어주었습니다. 사슴, 수달, 족제비, 노루 등 다양한 짐승들이 올무에 걸려 고통받고 있었어요. 만강이는 짐승들을 풀어주면서 더 이상 사냥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디선가 짐승의 것이 아닌 신음을 듣게 되었지요. 어라? 이게 무슨 소리지? 만강이 소리를 따라 들어가 보니 그곳에는 올무에 발목이 걸린 웬 여인이 바닥에 엎드린 채 신음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큰 동물을 사냥하기 위해 설치해 둔 올무를 보지 못하고 걸려든 모양새였습니다. 이보시오, 괜찮으시오. 깜짝 놀란 만강이 여인에게 다가가자 기진맥진이던 여인이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와주셔요. 정신없이 산을 타다 그만. 이런, 잠시만 기다리시오. 내 금방 풀어드리겠소. 안 그래도 낯빛이 새하얗게 변해 그야말로 기절하기 일보 직전이던 여인이 놀라지 않도록 만강은 목소리를 낮추며 조심스럽게 여인의 발목에 걸려있던 올무를 풀어 그녀를 구해주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인적이 드문 산속이라 한때는 꼼짝없이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아니, 이곳은 험준한 사냥터로 이름 높은 곳인데 어찌 처자 혼자 돌아다닌단 말씀이시오. 마침 내 여기를 지나갔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경을 칠 뻔하셨구먼. 그러게나 말입니다. 실은 신만이이신 저희 아버지께서 자취를 감추신 지 오래신지라 아버지의 흔적을 찾기 위해 이곳저곳을 헤매다 보니 사연이 많아 보이는 여인이 근심 가득한 얼굴로 중얼거렸지요. 만강은 여인을 조심스레 부축하며 일으켜 세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 산을 내려가면서 하십시다.
발목을 보아하니 상처가 깊지는 않으나 그냥 두면 필시 덧날게요. 일단은 우리 집으로 가서 약이라도 쓰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그렇게 만강은 여인을 데리고 하산하게 되었고, 내려오는 동안 통성명을 하며 여인의 사연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답니다. 여인의 이름은 연지로, 본디 그녀는 30리 너머의 깊은 산골에서 아버지와 함께 단둘이 오순도순 살고 있었습니다. 10만이었던 그녀의 아버지는 온 산을 헤매며 귀한 약초를 캐고 1년에 한두 차례는 귀한 산삼을 캐기도 했지요. 연지 아버지가 캐온 약초와 산삼은 두 식구의 생계를 넉넉하게 꾸려나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무남동녀 외동딸 연지는 아버지의 삶의 이유이자 희망 그 자체였어요. 연지 아버지는 산에서 돌아오면 아무리 지쳐도 연지를 업고 마당을 몇 바퀴 돌고 나서야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연지의 해맑은 웃음소리는 아버지의 피로를 씻어주는 명약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연지 아버지가 술에 취해 낯선 젊은이의 부축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젊은이는 허우대가 멀끔하고 훤칠한 인상에 부침성까지 좋아 보였습니다. 연지 아버지는 젊은이를 박궁수라고 소개하며 산을 타던 도중 만난 인연이라고 했지요. 환한 얼굴로 싹싹하게 굴던 박궁수를 연지는 삼촌이라 부르며 따르게 되었어요. 그날 밤 박궁수는 연진의 문간방에서 하룻밤 신세를 졌고 그날 이후 박궁수는 자주 연진의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연지 아버지와 박궁수는 금세 친해져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잦았지요. 박궁수는 툭하면 연진의 집에서 자고 갔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나 눈이 무릎까지 쌓이는 날에는 사냥을 접고 연진의 문간방에서 제 집처럼 편하게 잠을 잤어요. 심지어 연지 아버지가 산에 들어가 집을 비운 날에도 박궁수는 연진의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궁수와 연지 아버지는 심각한 표정으로 며칠 밤낮을 머리를 맞대고 은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겠어요? 두 사람은 커다란 보따리를 싸기 시작했습니다. 연지는 불안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지만 무슨 일인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얼추 두 달을 잡고 상만골 깊은 산봉우리에 가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연지에게 했습니다. 상만골은 사람의 발길이 잘 닿지 않은 깊고 험한 곳으로 100년 묵은 산삼이 즐비하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또한 그곳에 사는 족제비의 꼬리털은 붓을 만드는 장인들이 돈 보따리를 싸들고 찾아올 만큼 귀한 것이라고 했지요. 떠나기 전날 밤 7살의 연지는 아버지 품에 안겨 잠이 들었습니다. 연지는 아버지의 따뜻한 품에서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지만 어린아이처럼 투정을 부리기 싫었던 마음에 꾹 참았답니다. 다음 날 아침 박궁수와 연지 아버지가 든든하게 밥상을 물리고 상만골로 떠날 채비를 마쳤지요. 연지는 아버지를 배웅하며 자신이 아끼던 호박 목걸이를 벗어 아버지의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아버지, 꼭 돌아오셔야 해요. 연지가 울먹이며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연지 아버지는 연지를 꼭 안아주며 다짐했습니다. 어이구, 우리 딸. 걱정 마라, 연지야. 2달 안에 꼭 돌아오마. 아버지 없는 동안 큰집에 부탁해 너를 잠시 의탁해둘 것이니 가서 큰아버지 큰어머니 말씀 잘 듣고, 알았지? 하지만 그것이 아버지와의 마지막 순간이 될 줄은 연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2달 안에 돌아온다던 아버지는 한 해가 가고 또 다른 해가 바뀌어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연지는 매일 밤 아버지의 목에 걸어준 호박 목걸이를 떠올리며 눈물로 잠들었지만 아버지의 따뜻한 품을 다시 느낄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소식이 끊기자 큰집의 사람들은 연지를 하녀처럼 부려먹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버지와 큰어머니 또한 사촌들까지 연지를 하대하며 괴롭혔지요. 꼬박 몇 년을 종노릇을 하며 눈칫밥을 먹다가 결국 재작년 큰집을 뛰쳐나와
무작정 아버지를 찾아 나선 지가 2년째였습니다. 그간 주막 식모살이를 비롯하여 닥치는 대로 이것저것 하며 입에 풀칠을 하던 연지는 하루도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짬이 나는 대로 상만골의 깊은 산속 여기저기에 올라 아버지의 흔적을 쫓던 연지는 결국 사냥꾼들이 놓은 올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발목이 묶여버린 것이었지요. 제 집으로 오는 동안 그녀의 사정을 들은 만강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딱하기가 그지없구만요. 나야 이 상만골에서 사냥을 업으로 삼던 놈이니 이곳 지리는 빠삭하지만 다른 고을서 온 신만이와 사냥꾼을 본 기억은 없는데 자, 일단 움직이지 말아보시오. 만강은 연지를 마루에 조심스럽게 앉힌 후 광에서 약초꾸러미를 가져왔습니다.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잠시만 실례를 하겠소. 그리고는 그녀의 치마를 살짝 말아올려 뽀얗게 드러난 발목에 나 있는 올무의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했어요. 연지는 부끄러움에 잔뜩 붉게 물든 얼굴을 푹 숙인 채 만강의 손길에 간지러움을 느끼듯 두 눈을 질끈 감았지요. 그렇게 치료를 마친 후 잠시 쉬어야 한다는 만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한사코 손사래를 치던 연지가 만강을 향해 연신 인사를 하며 말했어요.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은혜는 언젠가 반드시 갚도록 하겠어요. 다만 지금은 아버지를 찾는 일이 급선무인데다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으니 훗날 꼭 보은토록 하겠습니다. 그 말을 마친 뒤 연지는 허겁지겁 만강의 집 밖으로 사라져 버렸고 그녀의 아련한 뒷모습을 바라보던 만강이는 미처 그녀를 말리지도 못한 채 우두커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지요. 시야에서 사라진 연지의 모습을 쫓던 만강이 제 손가락에 남아있던 뽀얗고 부드럽던 발목의 촉감을 상기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리도 곱고 여린 처자가 참으로 딱하기도 하지. 꼭 아버지를 찾을 수 있다면 좋겠구나. 연지의 안녕을 빌어준 만강이는 이내 정신을 차리고 광 속에 쌓아둔 모피들을 모두 꺼내기 시작했지요. 자자,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어쨌든 나도 내 할 일을 해야지. 한아름 꺼낸 모피를 싹 모은 만강은 그것을 짊어져 장터에 내다 팔았어요. 그렇게 모피를 판 돈으로 만강이는 고구마 2가마와 콩 3가마를 샀습니다. 눈이 쌓이면 짐승들이 먹을 것이 부족할 테니 이 곡식들을 숲속에 뿌려줘야겠다. 만강이는 다름 아닌 짐승들을 위해 곡식을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그간 너희 덕에 내 밥은 굶지 않고 살았으나 너희들에게 해코지를 하며 지냈으니 이제라도 그 업보를 청산하며 살아보련다. 이제 만강이는 사냥꾼이 아니라 짐승들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한 것이었지요. 그렇게 겨우내 짐승들의 먹이를 챙겨주던 만강이 3대에 걸쳐 쌓인 자신의 업보를 천천히 씻어내려 가던 중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밤중 잠이 들어있던 만강의 꿈에 두자나 되는 흰 수염을 휘날리며 긴 지팡이를 짚은 산신령이 나타난 것이었어요. 만강아, 참으로 잘하였구나. 사냥으로 수많은 내 자식들을 잡아가던 네가 이젠 수많은 내 자식들을 살려주었으니 참으로 고맙기 그지없도다. 허나 평생을 사냥으로 먹고 살아온 너의 생계 또한 걱정하지 아니할 수는 없는 법. 그리하여 내 너에게 작은 보답을 내려주도록 할 터이니 이것으로 새롭게 생을 꾸려보도록 하거라. 산신령의 그 말을 끝으로 잠에서 깬 만강은 평소와는 달리 너무도 개운한 몸이 신기하여 자리에서 방방 뛰어오르며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내마침 장이 열렸던 그날 마지막으로 남은 모피를 팔기 위해 장터를 어슬렁거리던 만강이는 무슨 바람이 불었던지 자기도 모르게 야바위판 앞에 끼어들었습니다. 내 그간 저 야바위꾼에게 갖다 바친 돈이 얼마더라? 헌데 오늘은 어쩐지 기분이 남다르니 한번 도전해 보실까? 호리호리한 초로의 야바위꾼이 판으로 들어온 만강이와 눈이 마주치자 활짝 웃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만강은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저놈의 자식,
요즘 한참 안 보인다 했더니만 나의 봉이 제 발로 찾아왔구만. 그래, 오늘은 무슨 돈이더냐? 접을 얻은 아랫마을 부자 노인네에게 반달고 뭉담을 바가지라도 씌웠더냐? 무슨 돈이든 상관없지. 어차피 내게 가져다 바칠 돈이니까. 자, 얼른 들어오거라. 니놈이 내 속임수를 간파할 수나 있을 소냐? 어서 한판 붙어보자. 야바위꾼의 입은 움직이지 않았으나 그의 머릿속에 들어간 듯 야바위꾼의 생각을 그대로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게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가 싶어 주변을 둘러보니 야바위꾼의 한패거리들이 보였고 그들의 생각 또한 만강의 머릿속으로 고스란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어리둥절하던 만강은 문득 간밤의 꿈에서 나온 산신령의 말을 떠올리고는 그제야 빙긋이 웃었습니다. 야바위판의 종지 3개 앞에 쪼그려 앉아 조끼 주머니에서 열량을 꺼내 판돈으로 건 만강을 보며 야바위꾼이 비릿한 웃음을 흘렸어요. 야바위꾼의 손놀림은 여전히 빨랐지만 만강이는 야바위꾼 머릿속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느 종지에 반지가 들어있을까나? 야바위꾼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3개의 종지를 빠르게 돌리기 시작했어요. 구경꾼들은 숨을 죽이고 종지의 움직임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만강이는 짐짓 모르는 척 고민하는 표정을 지으며 지켜보았지요. 자, 맞춰보시지요. 여기. 이 종지로 하겠소이다. 만강이 가운데 종지를 가리켰습니다. 그러자 야바위꾼의 표정이 대번에 구겨지고 말았어요. 종지를 들어 올리니 그 속에 반지가 드러났고 만강의 승리였지요. 어허. 이거 참 운이 좋으시구만.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던 야바위꾼은 다시 종지를 돌렸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현란한 손놀림으로 만강의 눈을 속이려 했지요. 하지만 만강이는 이미 그의 모든 생각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여기. 만강이는 이번에도 망설임 없이 오른쪽 종지를 가리켰습니다. 야바위꾼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천천히 종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맞았습니다. 손님, 감이 꽤나 좋으십니다, 그려? 만강이 가리킨 종지 안에는 또다시 반지가 들어 있었지요. 구경꾼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만강이는 이후로도 연거푸 7판을 연속으로 맞춰 거진 200냥 가까운 거금을 따냈습니다. 그간 내리당하며 돈을 잃던 만강이 오늘은 판을 훤히 들여다보듯 왕창 따니 주변의 바람잡이들과 야바위꾼이 눈짓으로 신호했고 슬며시 야바위 판을 거두었지요. 이거 오늘은 이만 일정이 바빠서 여기까지만 하겠소이다. 그리고는 후다닥 도망치듯 장터를 빠져나가는 것이었어요. 그들을 바라본 만강이 두둑해진 주머니를 매만지며 통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만골 깊은 산의 산짐승들을 살려준 총각 만강이 산신령으로부터 탁월한 능력, 즉 독심술을 전수받아 종횡무진 활약하기 시작했어요. 이날 이후로 장터 곳곳에서 판을 벌이던 야바위꾼들을 찾아내는 족족 털어먹은 만강은 단숨에 저작거리에서 유명인이 되었고 촌부들의 주머니를 털던 야바위꾼들은 호련히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시간이 더욱 지나 이러한 만강의 비범한 능력은 고을 사또의 귀에까지 전해졌고 사또가 그를 동원으로 불렀어요. 듣자 하니 너의 능력이 참으로 신통하다 들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쓴 백성을 구제하는데 힘을 보태줄 수 있겠느냐? 사또의 간곡한 부탁에 만강이 흔쾌히 승낙하며 답했지요. 제가 가진 능력이 억울한 사람을 돕는 데 쓰일 수 있다면 물론 기꺼이 돕겠습니다. 나으리. 그 후 사또는 수사 과정에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무리하게 형클에 묻고 곤장을 치는 일을 벌이지 않아도 되었지요. 만강이가 혐의자의 생각을 읽어내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참으로 신통하여 누구 하나 억울한 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덕분에 더 이상 험한 꼴을 볼 필요도 거짓말의 시시비비를 가릴 일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는 사람도 없어지게 되었고, 그러자 점점 상만골은 공정하고 평화로운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명성을 얻어 이 소식이 조정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편 흥청거리는 인파들이 쏟아져 나오는 장날의 한 요릿집. 그 속에서 참모로 날품을 팔고 있던 연지가 이마에 땀방울을 훔치다 말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비단 저고리에 알록달록 비단 치마를 입은 귀부인의 차림새를 한 여인이 목에 걸고 있는 호박 목걸이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었지요. 그것은 분명 연지가 7살 때까지 차고 다녔던 목걸이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집을 나서기 전 그의 목에 걸어주었던 바로 그 물건이었어요. 호박은 송진 같은 나무의 진이 수천만 년의 세월을 두고 화석으로 변한 보석으로 투명하고 단단하여 쉬이 가공하기 힘든 천연의 물건이었습니다. 분명 저건 아버지께 걸어드린 내 목걸이야. 발글에 투명한 호박 속의 무늬까지 기억 속 자신의 목걸이를 빼다 박은 것을 발견한 연지는 아버지의 실마리를 찾게 되자 홀린 듯 귀부인을 따라 유릿집을 빠져나왔지요. 늦가을 짧은 해가 서쪽으로 기우는 사이 정신없이 귀부인을 따라 저작거리를 지나던 연지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한 까닭으로 누군가와 부딪히고 말았어요. 에그머니! 야! 각자가 바닥에 나뒹굴며 비명을 질렀고 이윽고 서로의 얼굴을 확인한 두 사람이 반가운 목소리로 소리쳤지요. 아니 당신은 연진왕자 아니시오. 어머, 그러는 그쪽은 일전에 그 만강은희님. 실로 오래간만에 재회한 두 사람이 서로의 손을 붙잡고 반가움에 기뻐하며 안부를 나누는 것도 잠시. 퍼뜩 정신을 차린 연지의 표정이 금세 어두워졌고 이를 알아차린 만강의 독심술로 그녀의 현재 사정을 모두 알게 되었지요. 한시가 급한 모양이군요. 자세한 이야기는 귀부인을 따라가며 진행하지요. 제가 돕겠습니다. 아, 아니, 그것을 어찌하시고. 자, 이러다 놓치겠소이다. 우선은 어서. 그리하여 연지와 만강은 거리가 벌어진 귀부인을 불이 나게 따라 미행하였고 그녀가 들어간 집이 기생집 향실관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훌쩍 해가 기울어 날이 저물었고 안절부절하며 향실관 안으로 들어서려는 연지를 만강이 저지하며 말했습니다. 연진왕자, 일단은 아버님의 실마리를 가진 물건의 위치를 알았으니 우선은 후위를 도모합시다. 지금 우리의 꼴로 무턱대고 이런 왁자지껄한 기방에 들어갔다간 쫓겨나기 십상입니다. 조바심에 발을 동동 구르던 연지도 만강의 말에 일리가 있음을 느끼고는 어금니를 꽉 깨물고 물러났지요. 저 기녀를 보자마자 머리가 새하얗게 변하여 무턱대고 따라 나오느라 날품으로 일을 하고 있던 요릿집에서도 쫓겨날 판이니 오갈 데가 없어졌네요. 어느덧 밤이 깊어가고 있었고 건조한 밤 공기는 목덜미까지 서늘해지는 숨을 잔뜩 뱉으며 싸늘하게 연지를 휘감았어요. 결국 만강은 연지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오게 되었고 늦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등불에 의지하여 서로 마주보며 앉아 그간의 밀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결국 서름과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북받친 연지는 눈물을 펑펑 쏟고 말았지요. 노총각 만강이 어디 슬픔에 젖은 여인네를 위로해 본 적이 있어야지요. 안절부절하며 파랗게 질린 얼굴로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허둥대고 있으니 그 모습을 본 연지가 그만 피식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두 청춘 남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뺨에 홍조를 물들였고 연지의 서글서글한 눈망울이 방 안으로 흘러들어오는 달빛에 비쳐 반짝이는 것을 본 만강은 그만 그녀에게 푹 빠져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답니다. 항상 일이 신세만 지게 되네요.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서로 돕고 사는 것이 당연지사이거늘 그런 퍽퍽한 말씀은 마십시오. 게다가 이 인연이 어디 보통 인연입니까? 그렇지요. 일이 되면 제 목숨을 2번이나 구한 셈이 되십니다.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깊어 제 몸이라도 들여 보온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군요.
연지가 희죽 웃으며 농을 건네자 만강의 얼굴은 마치 잘 익은 장독 속의 고추장 빛깔이 되어 꽉 짜면 붉은 물이 뚝뚝 흐를 지경이 되었어요. 무슨 그러한 말씀을. 후후, 농입니다. 사냥꾼을 업으로 삼으셨다면서 어찌 그리 순진하십니까? 연지가 눈물을 멈추고 미소를 보이자 그녀에 대한 근심으로 굳어있던 만강의 표정도 편안하게 바뀌었지요. 그렇게 애틋한 마음을 간직한 채 아랫목에 연지의 잠자리를 마련해 준 뒤 만강은 곡간방으로 나와 잠을 청했으나 어여쁜 처자를 제 방에 재우고 있는 형편에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만강은 슬며시 연지의 머릿속을 떠보려 하였으나 이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요. 아버지를 잃고 심란한 마음에 빠진 가엾은 여인의 생각이나 들여다보라고 산신령님이 내게 주신 능력이 아니지. 정신 차려라, 이 멍청한 놈아. 만강은 양손으로 제 뺨을 거세게 후려친 뒤 눈을 감고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안방의 연지 역시 몸은 누워 있었으나 잠이 오지 않는 것은 매한가지였어요. 호박 목걸이,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5살 연지 목에 손수 걸어주셨던 집안 대대로 내려온 그 목걸이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와 더불어 아버지로 가득하던 마음속의 한 곳에서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간질간질한 기분이 새롭게 연지를 괴롭히고 있었지요. 바로 만강에 대한 기묘한 마음이었습니다. 2번이나 자신의 앞에 나타나 자신을 도와준 저 듬직한 청년이 어느새 제 마음을 간지럽히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지요.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머리를 감싸주며 연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이 참, 대체 어찌 되려고 이러는 게야?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해. 지금은 아버지의 일이 우선이야. 연지는 날이 밝자마자 향실관으로 넘어가리라 다짐하는 것으로 만강에 대한 마음을 애써 억누르며 그렇게 잠을 청했습니다. 전날 밤 주지웅님이 펼쳐지며 한바탕 소란스러웠던 시간이 언제 그랬냐는 듯 향실관은 쥐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이른 새벽 모두가 간밤의 흥청망청에서 벗어나지 못해 골아떨어져 있을 시간을 노리는 것이 좋겠다는 만강의 조언대로 향실관의 꽃담을 훌쩍 넘었음에도 누구도 2사람을 방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 이리로. 만강과 함께 살며시 문을 열고 들어가 은장도를 꺼내든 연지는 술 냄새를 풍기며 곤히 잠에 빠져 있는 행수기생을 발견했어요. 그 희멀껑 목에 은장도를 뽑아 지그시 가져다 대자 비몽사몽이던 행수기생의 눈이 대번에 커졌습니다. 소리를 지르면 재미없소. 연지가 그녀의 목에 걸린 호박 목걸이를 한 손으로 낚아채며 말을 이었지요. 이 목걸이 어디서 났는지 사실대로 고하면 경을 칠 일은 없을 것이오. 니신지는 모르겠으나 제발 목숨만 살려주시오. 이것은 산청 사는 박대인이 기분이라며 제게 넘긴 선물이었소. 박대인? 예, 그 못이더라. 자기가 젊었을 적에는 사냥꾼으로 제법 이름을 날렸다고 하던데 제 고을에서는 박궁수로 통했다나? 박궁수. 행수기생의 말에 연지의 눈빛이 번뜩였고 뒤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만강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맞소이다. 모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거짓을 고하고 있지는 않군요. 아까 전 그자가 산청에 산다고 하였나? 예, 맞습니다요. 그 일대에서 가장 큼지막한 고래대궐이 바로 그치의 집이지요. 연이은 취조 끝에 향실관을 빠져나온 2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눈빛을 교환한 뒤 그 길로 산청을 향해 길을 재촉하게 되었습니다. 행수기생의 말대로 산청에서 박대인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무슨 벼락횡재를 얻었는지 으리으리한 기와 집의 매일을 흥청망청하며 첩 여러 명을 거느리고 사느라 고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방의 주막에 묵으며 밤이 깊어 삼경의 어둠에 내려앉을 때를 보고 있던 2사람은 고래대궐 같은 기와집 꽃담 안으로 약을 넣은 돼지고기를 던져 넣은 후 기다렸지요.
이윽고 마당에 삽살개 2마리가 조용해지자 연지와 만강은 날렵하게 담을 넘어 들어갔습니다. 사랑방 문을 열고 살며시 들어가 코를 고는 박대인의 얼굴을 내려다보니 수년 만에 다시 보는 그 팔자가 어찌나 좋던지 아예 신수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지요. 굳이 꼬치꼬치 캐묻지 않더라도 함께 나선 자신의 아버지에게 해코지를 하고 홀로 부당한 이득을 취해 호요식하고 있는 꼬락서니가 분명했습니다. 이런 얼굴에 기름기가 덕지덕지 끼인 꼴을 좀 보라지. 이런 죽일 놈의 말종을 보았나. 분노를 참지 못한 연지가 은장도 칼날로 그의 목을 지그시 누르자 잠에서 깬 박대인, 아니 박궁수가 헐레벌떡 몸을 추스리며 헉? 누구냐? 하고는 말을 더듬는 것이었습니다. 삼촌, 그간 강령하셨지요. 저를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지만 저 연지입니다. 연지? 박궁수가 곰곰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기억이 난 듯 온몸을 떨며 중얼거렸지요. 연지야. 그러니까 말이다. 장황하게 요설을 늘어놓을 생각일랑 마시고 우리 아버지가 어찌 되었는지만 말하셔요. 뭔가 큰 오해가 있는 듯 싶지만, 연지야! 일단 내 말을 좀 들어보거라. 이후 박궁수는 온갖 헛소리와 가머니설을 앞세우며 거짓말을 시작했어요. 자신은 족제비를 잡고 연지의 아버지는 산삼을 캐느라 자연히 헤어지게 되었다는 둥. 그 뒤로는 소식이 끊겨 자신도 모른다는 둥.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만 늘어놓고 있었지요. 가만히 그 모습을 바라보며 박궁수의 머릿속을 들여다본 만강이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낭자, 저놈이 100년근 산삼더미를 발견한 아버님을 절벽에서 떠밀고 그 많은 산삼들을 몽땅 차지한 게요. 어렴풋이 이야기해드렸대. 나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재주가 있어. 이 작자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새 치열을 놀려 상황을 모면할 국리뿐이로군요. 그 은장도를 이리 주시오. 천벌을 대신하여 내가 벌해드리겠소이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연지는 조용히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고정하셔요. 그럴 것이라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러한 기와집에 첩질의 기방노름까지 일개 사냥꾼 벌이로 감당할 삶이 아니지요. 이것은 엄연히 제 아버지에 대한 복수. 그러니 마무리도 제가 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지야, 제발 부탁이다. 목숨만은 살려다오. 삼촌이랑은 그래도 한때는 꽤나 친하게 지냈던 예정이 있는 사이 아니더냐. 그러니까 부디 목숨만은. 싸늘한 표정으로 박궁수를 내려다보던 연지는 애절하게 내밀고 있던 그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예, 목숨만은 살려드리지요. 남은 여생 동안 우리 아버지에게 참여할 기회는 가져야 하니까요. 복수심으로 눈동자가 불타오르던 연지는 은장도로 박궁수의 발목 인대를 그어 그를 안진뱅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참경을 적시는 박궁수의 비명과 붉은 빛으로 물든 사랑방을 뒤로 한 채 연지와 만강은 그렇게 대궐 같은 기와집의 담장을 넘어 어둠 속으로 유유히 사라져 버렸지요. 이후로 얼마나 내달렸을까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한참이나 달려 으슥한 산길로 당도한 두 사람은 턱까지 찬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마침내 제 아버지의 행방과 그에 대한 복수까지 이룬 연지의 가슴 속에 파도 같은 허무함과 더불어 엄청난 슬픔이 밀려들었지요. 결국 그녀는 오열하며 땅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만강은 말없이 연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연지 역시 만강의 품에 몸을 맡긴 채 서러운 울음을 토하고 또 토해내었지요. 이후 상만골로 돌아와 연지 아버지의 제사를 지낸 뒤 많은 일을 함께 헤쳐나간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마음이 연심임을 알아차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연지에게는 의지할 곳 하나 없던 자신의 삶에 유일하게 제 편에 서준 소중한 인연인 만강을 놓칠 수가 없었지요.
가파르게 깊어지는 연심에 청춘의 춘심이 더해지니 불같이 달아오르는 것은 당연지사였어요. 이제 낭자의 곁은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가슴 아픈 일로 그 얼굴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만강은희님이 없었더라면 저는 지금쯤 어찌 되었을지 아찔하기만 합니다. 드디어 오롯이 입은 은혜를 보훈하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 어찌 기쁘지 아니하겠어요. 그 예전 제가 농처럼 건넸던 그 말 기억하고 계신가요? 농이라면 어떤? 두 눈을 휘둥그레 뜬 만강을 바라보며 연지가 살쭉 미소 짓고는 은은하게 뿜어져 나오는 색향을 감출 생각도 없이 달콤한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것이었어요. 어머나, 어쩜 이리 시치미를 떼실 참이신가요? 이미 제 속을 들여다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고 계신 그대로 그 보은을 오늘 밤 제 몸으로 실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연지는 스스로 제옥고름을 풀며 만강에게 와락 안기게 되었고 촉촉하게 달아오른 그녀의 달큰한 살냄새에 취한 만강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주며 호롱불을 끄자 잔새와 풀벌레들도 조용히 두 사람의 첫 온우를 축복이라도 하는데 얌전히 숨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후 밤이 새도록 서로를 탐닉하며 깊어가는 삼경을 적시게 되었어요. 이후로 자연스레 조촐한 혼인까지 올려 가시버시가 된 두 사람은 서로를 반려로 맞아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지요. 그러던 중 고을의 관하에서 이루었던 혁혁한 공로를 조정에 인정받았던 만강은 마침내 그 소문이 한양까지 올라가 의금부의 부름을 받게 되었지요. 고관 대작들을 무리하게 문초하는 것이 굉장한 부담이었던 국문의 장에서 굳이 곤장이나 고신을 곁들일 필요도 없이 역심과 비리를 품은 고관대작들의 생각을 끄집어내게 되었으니 모든 사건이 너무나 쉽게 해결되는 통에 결국 만강은 어명을 받아 당상관의 자리까지 꿰차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팔자에도 없던 벼슬의 맛까지 보게 되어 가세가 안정된 이후로도 만강과 연지는 서로를 향한 마음을 변함없이 그렇게 여생을 해로하며 서로의 인생의 등불이 되어 주었다는 후문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옛날 옛적 떡장수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던 향미라는 한 여인이 산길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향미라는 여인은 어려서부터 그 입이 가볍기로 소문이 자자한 여인이었어요. 남의 말을 함부로 옮기고 또한 제 입으로 굳게 맹세한 약속 역시 가볍게 저버리기 일쑤였지요. 그 가벼운 입으로 내다버리는 복이 상당하여 참으로 박복하기 그지없는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어느덧 향미가 시집을 갈 나이가 되었고 시집이라고 와보니 글쎄 초가삼간에 산빛 아래 쥐꼬리만큼 펼쳐진 닷조가리 몇 마지기를 달랑 들고 있는 그야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이었던 것이지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혼인 이후에도 그녀의 입놀림은 멈출 줄을 몰라서 늘 궁시렁궁시렁 투덜투덜 입으로 초상을 떨어대며 함부로 혀를 놀려대는 것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남을 험담하는 데에 열중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벌어진 좋은 일의 말을 얹어 산통을 깨기가 여사에 또한 질펀한 육두문자를 사용하여 듣는 사람의 오만상을 찌푸리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자고로 아무리 빠른 말도 혀의 움직임을 따라가지는 못한다 하였던가요. 그 탓으로 하늘이 노하기라도 했는지 신랑이라는 작자 또한 초야를 치를 때부터 골골거리더니 급기야는 향미의 뱃속에 씨만 덜컥 뿌려놓고는 이듬해 휘리기승을 하직해버린 것이었습니다. 향미는 정신을 차릴 틈도 없어 부랴부랴 남편의 장사를 치르고는 고지어 유복자를 낳았습니다.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 세상 천지 이 혹독한 조선팔도에서 너와 나 둘뿐이로구나. 이제부터 이 어미는 너만 바라보며 살 터이니 너는 이 어미만 믿고 살아가거라. 이제 향미가 기댈 곳이라고는 이 유복자 하나뿐이었으니 앞으로라도 악착같이 살아가 볼 참이었지요.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그녀의 입버릇은 고쳐지지 않았기에 말로 천냥빚도 갚는다는 옛말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처럼 굴기는 매한가지였지요. 자신에게 드리워진 험난한 팔자를 탓하며 향미의 입초상은 점점 더 기세가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니 하늘 역시 이 향미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제 품에서 아들을 키워내기를 몇 해째. 이제 슬슬 걸음마를 시작할 나이가 되었음에도 아들은 도무지 바닥에서 일어날 줄을 몰랐습니다. 그제서야 가슴이 덜컥 내려앉은 향미는 안진뱅이 아들의 다리를 고치기 위해 눈에 불을 켰지요. 전국의 팔도 강산용하다는 의원이란 의원은 죄 찾아다니며 온갖 값비싼 약재들을 몽땅 동원해 보았으나 허사였습니다. 유산이랍시고 남아있던 코딱지만한 밭되기마저 모조리 날려버린 향미는 그저 한숨을 푹푹 내쉬며 일어설 줄을 모르는 아들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유복자는 걷지는 못해도 타고난 그 머리가 여간 똑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6살 때 어버다 서당에 보냈더니 그야말로 어찌나 총기가 넘치던지 천자문을 2달 만에 떼고 사자소학을 3달 만에 뗐다며 훈장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겠어요. 향미가 이런저런 소일거리 때문에 서당에 못 데려다 주자 유복자는 집에서 책을 읽으며 독학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글공부가 일취월장하여 이제는 알아서 사서까지 파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그런 아들을 바라보고 있던 향미는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아들만 바라보며 손을 놓고 있다가는 저 창창한 아들의 앞길도 장담할 수 없었고 이대로는 정말 두 식구가 쫄쫄 굶게 되었으니 하는 수 없이 향미는 이웃집에 아들을 맡겨놓고 떡장수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떡을 만들어 소쿠리에 담아 머리에 이고 이 집 저 집 다니며 엽전도 받고 곡식도 받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지요. 에라이 이놈의 더러운 팔자야. 하늘도 참으로 더럽고도 치사하기가 짝이 없지 뭐야 그래. 내 이놈의 거지 같은 인생. 아주 지나가던 똥개도 안 물어갈 팔자라 이 말이야. 그녀는 입으로 걸쭉한 육두문자를 줄줄 뱉어내며 그렇게 서글픈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곤 하였습니다. 그런 세월이 쌓여가던 중 먼저 본 마을에서 장사가 영 신통찮았던 통에 잔뜩 기분까지 상해 있던 향미는 다음 마을에서는 꼭 떡을 다 팔고 말리라는 다짐을 하며 부지런히 다리를 놀리고 있었지요. 이런 제 애기. 만들어둔 떡을 오늘 중으로 다 팔지 못하면 떡이 쉬어 몽땅 내버려야 하니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다음 마을에서는 떡을 다 팔고야 말리라. 그렇게 의지를 다지며 한참 동안이나 고개를 넘던 향미는 점점 저려오는 다리의 통증이 심해지자 결국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지요. 아이고야 사람 살려. 이러다가 꼴까닥 나 죽겠다. 뭔 놈의 팔자가 그래. 이리도 되는 일이 하나 없이 죽어라만 한단 말이여? 어느새 주변은 어스름이 산자락을 타고 내려앉던 무렵이었고 향미는 지친 다리를 주무르며 끝없는 불평불만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오늘따라 길이 왜 이리 험한 거야? 어서 다음 마을에 도착해서 떡도 팔고 좀 쉬어야 할 텐데.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힌 이마를 훔치며 그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 향미가 잔뜩 성을 내고 있던 바로 그때 바람결에 실려오는 낯선 기운을 느낀 그녀가 고개를 치켜드니 그야말로 번듯하고 날렵한 외관의 호랑이 한 마리가 눈앞에 나타나 있었지요. 안광을 형용히 빛내고 있는 눈동자는 차가운 빛을 뿜어내고 있었고 등줄기를 따라 흐르는 검은 줄무늬는 어둠의 그림자처럼 음산한 기운을 뿜어대고 있었습니다. 향미는 그 자리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몸을 잔뜩 움츠렸지요. 호랑이는 그런 향미를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잡아먹기 위해 위협을 가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포효를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다 호랑이는 대뜸 공중을 향해 펄쩍 솟구쳐 오르며 공중제비를 돌았습니다. 그 순간 호랑이의 외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고
대신 긴 머리를 치렁치렁 흩날리고 있는 여인이 떡하니 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방금의 호랑이가 여인의 모습으로 둔갑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복에나 거기 떡장수를 하고 있는 인간의 여인이요. 호랑이, 아니, 인간의 여인 형상으로 둔갑한 호녀가 향미에게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호녀는 방금 전까지 그녀가 호랑이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충분할 정도로 낮고 차분한 인간의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이 산세를 책임지고 있는 상군이자 아까 보았다시피 여의 인간들이 범이라 부르는 존재이니라. 내 급히 볼 일이 있어 모르는 척 지나가려고 하였으나 아까부터 도무지 너의 입에서 주절주절 나오는 신세 한탄과 투덜거림 때문에 온 산에 비관적인 기운이 퍼져 나의 귀가 따가울 지경이다. 내 평생토록 너처럼 입으로 자신의 복을 냅다 차버리는 여인은 또 처음 보는구나. 향미는 호녀의 위압적인 모습에 불먹은 벙어리가 되어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리 만나게 된 것도 인연이라면 아주 귀한 인연이겠지. 어떠냐? 네, 너에게 작은 기회를 하나 던져주도록 하마. 저 건너 마을에는 지금 풍토병이 퍼져 모두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단다. 그리하여 나는 무당인 척 마을로 건너가 굿을 벌일 예정이니라. 허니, 나를 따라오겠느냐? 그러면 굿판에서 떡도 팔고 푸짐한 음식도 얻어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니라. 난데없이 자신을 향해 호녀가 던진 질문에 향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그것이 정말이신가요? 하지만 도무지 방금까지 제 눈앞에서 일어난 일을 믿을 수가 없는 데다 솔찬히 겁까지 나는 통에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들어야 할지 고민입니다. 내가 너를 잡아먹기라도 할까봐 걱정이라는 것이냐? 그런 걱정일랑 말거라. 내가 너를 한 끼의 식사로 삼을 생각이었다면 이미 진작 요절을 냈을 것이다. 처지를 비관하며 중얼거리던 너의 신세가 딱하기에 내 온정을 베푸려는 마음인 게지. 다만 한 가지 약속만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마을에 도착하면 사람들에게 얘가 호랑이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발설해서는 아니 될 것이야. 이 약속만 굳게 지켜준다면 내 너의 목숨은 보장하도록 하마. 향미는 당장 호랑이에게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그리고 남은 떡을 팔아 돈까지 벌 수 있다는 유혹의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여전히 두려움에 사시나무 떨리듯 몸이 떨리고 있었지만 사실 그렇다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도 아니었지요.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호녀가 미소를 지으며 대꾸했지요. 그래, 영심해 두는 것이 좋느니라. 그들이 나의 도움을 받는 도중 내가 호랑이라는 사실을 알아봐야 좋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이리 하는 것이지. 자고로 너희 인간들은 그 입을 통해 짓는 죄가 크고 또한 그 입으로 신의를 저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여 내 남편이 경고했듯 인간인 너를 믿는 것에 걱정이 앞서기는 하는구나. 허니, 부디 나를 실망시키지는 말아다오. 자, 그럼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는 치마 자락을 휘날리며 호녀가 앞장서서 산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향미는 잔뜩 긴장한 얼굴로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마음으로 호랑이의 뒤를 따라 발을 놀렸답니다. 그렇게 향미가 호녀를 따라 이웃마을에 도착하니 마을 곳곳은 초상집과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병이 든 사람들이 잔뜩 있었지요. 호녀가 말한 대로 마을 전체의 몹쓸 풍토병이 돌아 죽음의 기운이 집어삼킨 듯 싶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멍석 위에 누워 기침을 해대고 있었고 다들 병세가 깊어 보였어요. 호녀는 마을에 당도하자마자 그들에게 다가가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약속한 대로 내가 왔다네. 그러니 다들 힘들을 내보시게나들. 아니, 무당님? 이것이 생시입니까? 참말로 무당님이 맞으신지요? 정녕 와주신 겝니까요? 무당님이다. 이것 봐. 다들 여기 좀 보라고. 드디어 약속한 대로 무당님이 오셨어.
우리는 이제 살았네 살았어. 사람들은 마치 구세주를 보기라도 한 듯 호녀를 보자마자 매우 반가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무래도 호녀가 마을에 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호녀는 자애로운 미소를 보이며 그들을 하나하나 보살피며 마을 중심부로 다가갔습니다. 커다란 은행나무 앞으로 잘 차려진 굿판이 등장했고 호녀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이런 일이 익숙하다는 듯 굿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굿판이 벌어지자 더욱 많은 마을 사람들이 모였고 향미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풍악 소리가 온 마을을 집어삼켰고 사람들은 넋이 나간 듯 호녀를 향해 연신절을 하며 마을에 드리워진 풍토병을 물러가게 해달라 빌고 또 빌었습니다. 향미가 굿판 한쪽에 슬그머니 앉아 떡을 내려놓자 펄쩍펄쩍 뛰며 굿을 하던 호녀가 그녀를 향해 싱긋 웃어 보였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너도 나도 달려들어 향미에게 떡을 사기 시작했어요. 언제 다 팔리려나 싶었던 떡은 금세 동이 났고 향미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아들을 먹일 끼니거리를 장만하고도 남을 만큼 넉넉한 돈이 생겼지요. 대체 이것이 꿈이냐 아니면 생시이더냐? 깊은 산 중에서 인간의 말을 하는 호랑이를 만난 것만 하더라도 신기하여 뒤로 자빠질 일인데 그 호랑이가 둔갑술을 펼치는 요물 중의 요물인데다 그 호랑이를 따라 마을에 나서니 이렇듯 떡까지 다 팔게 되다니 참으로 신묘하기 짝이 없는 일이로구나. 걱정하던 떡이 다 팔렸으니 이젠 근심을 내려놓고 굿판이나 좀 구경해볼까나. 어느새 한결 표정이 가벼워진 향미는 호녀가 무아지경으로 펼치는 굿을 구경하며 굿판에 차려진 음식들을 주워 먹기 시작했지요. 그러나 그 고약한 버릇이 어디를 갈까요? 향미의 그 가벼운 입이 방정을 떨고 싶어 근질근질해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곳의 사람들은 풍토병이 창궐한 이 마을을 구제하려 굿을 버리고 있는 저 여인이 다름 아닌 사람으로 둔갑한 호랑이라는 것을 알고나 있을까 싶은 마음이 굴뚝이었어요. 아, 몽땅 다 말해버리고 싶어.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건 오히려 공익을 위한 발고에 가까운 것이지 않겠어? 사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둔갑술까지 쓰는 요사스러운 호랑이를 어찌 믿겠어? 잔뜩 요사스러운 분위기도 그렇고 게다가 굿을 끝낸 뒤에는 이 마을 사람들과 나를 전부 잡아먹을지 누가 알겠냐는 말씀이지. 호랑이의 자비로 행운을 얻었다는 사실을 그새 까먹기라도 한 듯 한참을 고민하던 향미는 결국 호녀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모여든 사람들에게 무당의 정체가 호랑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말았습니다. 뭐? 아니, 뭐라고? 저 여자가 신령님께서 보내주신 무당님이 아니라 요사스러운 호랑이라는 말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향미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슬슬 분위기가 고조되자 어느새 그들은 향미에게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향미가 쏘아올린 입방정으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시작되자 굿을 멈춘 호녀는 한숨을 푹 쉬며 뒤를 돌아보았어요. 인간 여인이여, 마와 굳게 약속하지 않았더냐. 어찌 약조를 깨고 그러한 입방정을 또. 굳게 약조했던 자신과의 약속을 깬 향미를 바라보는 호녀의 얼굴은 커다란 실망스러움을 머금고 있었지요. 정신을 집중하던 둔갑술이 살짝 풀린 듯 호녀의 치마 뒤편에서 호랑이의 꼬리가 슬그머니 드러났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아연실색 난리가 났지요. 저 꼬리 참말로 둔갑한 호랑이가 맞는갑소? 아니 그러면 우리 마을이 병들기 시작한 것도 사실은 다 저 호랑이 때문 아니야? 우리 마을을 구해주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병들게 하려는 굿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말이요? 이럴 것이 아니라 당장에 저 요사스러운 요물을 때려잡읍시다. 한 사람, 두 사람, 저마다 씩씩대며 고함을 치는 사람들 때문에 이제 굿판은 아수라장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친지들이 오랜 기간 병마에 시달려 참혹한 꼴을 봐야만 했던 사람들은 그간 쌓아두고 있던 울분을 풀 상대가 나타나기라도 한 듯 노여움을 누그러뜨리지 못했지요. 인간의 어리석음을 그대로 반증하기라도 하듯이 어느덧 사람들은
각자 몽둥이를 준비해 호녀를 매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질끈 두 눈을 감았고 사람들은 그런 호녀의 주변을 둘러 에워쌌지요. 호된 매타작을 견디지 못했던 호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입에서 큼지막한 옥구슬을 토해냈고 난리통을 지켜보던 향미는 어쩐지 값이 꽤나 나가 보이는 옥구슬을 재빨리 주워 자신의 소매춤에 감춰버렸습니다. 자신의 신성력이 모두 담겨있는 옥구슬을 토한 탓에 온몸을 구타당한 호녀는 결국 둔갑이 모두 풀려 호랑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한바탕 소란이 끝난 뒤 마을 사람들은 향미에게 감사를 표하며 그녀에게 큰돈을 넘겨주었습니다. 고맙소이다. 하마터면 이 호랑이에게 마을 사람들 전부가 속아 넘어갈 뻔하였소. 헌데 어찌 마을에 무당이 올 것을 알고 계셨답니까? 간밤 우리 고을의 큰어르신께서 꿈을 꾸었는데 신령님이 나타나 우리 고을을 구해줄 무당을 보내주기로 약조하지 않았겠소? 그리하여 우리는 이 호랑이를 그만 신령님이 보내주신 무당이라 생각했지 뭐요? 아짐이 아니었다면 우린 필시 이 요사스러운 호랑이에게 모조리 잡아먹혔을 것이오. 그저 간지럽던 입이나 풀요량이었지 이렇게까지 이를 키울 생각까지는 아니었어요. 향미는 자신의 입초상이 가져온 결과를 보고 덜컥 겁이 나지 않을 수 없었지만 기왕 엎질러진 물을 어쩌지는 못했지요. 게다가 반사적으로 큰 돈까지 만지게 되었으니 좋은 것이 좋은 거라며 넘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축 늘어진 호랑이의 주검을 내려다보며 향미는 못 본 척 두 눈을 질끈 감은 채 몸을 돌려 마을을 떠나버렸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2달 뒤 며칠 동안 쉬지도 못하고 장터에서 떡을 파느라 기진맥진이 되었던 향미는 집으로 돌아갈 시간을 잘못 계산하여 그만 산속에서 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에라이 빌어먹을. 이거 야단났네 정말. 화장 시간 다 되어서 손님들이 몰리는 통에 정신머리를 놓쳤더니만 그만 돌아갈 것을 셈하지 못하고 무턱대고 산길로 나서버리다니 말이야. 산천을 뒤덮는 산짐승의 괴이한 울음소리에 두려움에 떨며 걸음을 옮기던 향미는 여전히 입으로 투덜투덜 불평불만과 육두문자를 내뱉는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부터 어슴풀의 불빛이 보이자 대번에 반가운 마음이 들었지요. 헐레벌떡 그곳으로 향하자 허름한 초가집이 나왔고 사리문 바깥에 서서 주인을 호출하니 험상궂게 생긴 사내가 나와 향미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저 송구하지만 이 야심한 시각에 그만 산에서 때를 놓쳐 보시다시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곤란한 지경이 되어버렸지. 뭐겠습니까? 내일 날이 밝는 해로 떠나겠으니 부디 지붕만이라도 좀 내어주셔요. 사내의 모습을 본 향미는 겁이 났지만 그렇다고 야생짐승들이 활개치는 산에서 밤을 보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염치불구 이판사판의 마음으로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 그렇게 하시오. 퉁명스레 대답한 집주인은 향미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렇게 집주인을 따라 구석방으로 따라 들어간 향미가 떡 소쿠리와 간단한 진보다리를 풀기 위해 이불 위로 풀썩 주저앉는데 얼마 전 호녀에게서 몰래 슬쩍한 옥구슬을 그만 떨어뜨리고 말았지요. 대구르르 옥구슬이 떨어지며 바닥을 구르는 소리에 집주인은 화가 잔뜩 난 표정으로 돌아서며 향미를 향해 외쳤습니다. 잠깐만. 너! 그 구슬 어디서 난 것이냐? 설마 인연이? 집주인은 대뜸 향미에게 다가와 그녀의 목을 조르며 으르렁거렸지요. 인연이 바로 그 떡장수 계집이로구나. 약속을 어기고 방정맞은 입을 함부로 놀려 내 아내를 죽게 만든 년. 네가 약조를 깨뜨린 덕분에 나의 아내는 멍청한 인간들의 몰매를 맞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지. 내막을 샅샅이 알고 있는 집주인의 눈빛에 향미는 그야말로 아연실색을 하고 말았지요. 하필이면 재수도 없게 무당으로 둔갑했던 호녀의 집으로 흘러들어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분노에 일그러진 목소리로 집주인이 계속 소리쳤습니다. 사실 그날 병이 퍼진 마을로 내 아내가 간 것은
멍청한 인간들을 도와주기 위함이었다. 그들은 밭을 개간하기 위해 마음대로 산을 태워먹던 화전민들이었고 그것은 곧 산신령의 지엄한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지. 그리하여 노한신령의 저주를 받아 마을에 전염병이 돌게 된 것이다. 하지만 산군이자 산신이던 내 아내는 인간들을 너무도 가엾이 여기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어. 내가 극구 말렸지만 저주를 받아 역병으로 죽어가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 산신령에게 걸린 저주를 풀어주려 했던 것이다. 감히 그런 내 아내를 네가 으악, 사람 살려. 벌벌 떨며 집주인의 말을 듣고 있던 향미는 순간 죽으림을 다해 집주인의 손을 뿌리치고 바깥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어느덧 자신의 등 뒤에서 호랑이의 모습으로 돌아온 집주인의 우렁찬 포효 소리가 들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대로 잡히면 자신의 아내를 죽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당장의 산채로 잡아먹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는 어두운 산길에서 몇 번이나 구르면서도 달리고 또 달렸지요. 넘어지기를 반복하던 향미의 손과 무릎은 잔뜩 까져 엉망이 되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숨을 몰아쉬며 얼마나 도망쳤을까요? 분명 한밤중에 우거진 산속을 헤매고 있었던 향미의 눈앞에 익숙한 마을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얼마 전 호녀무당을 따라 들어섰던 바로 그 마을이었어요.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지? 나는 분명 야심한 산에서 도망치고 있었는데. 향미가 어리둥절하며 천천히 마을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헌데 마을은 쥐죽은 듯 조용하기만 했어요. 자신들을 구제하러 온 호랑이를 몽둥이로 때려잡은 뒤 무당의 정체를 알려준 향미에게 고맙다며 배웅까지 해주었던 마을 사람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낡고 퇴락한 집들, 그리고 마을 옆 한켠에 남아있는 수많은 무덤들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향미의 등 뒤에서 집채만한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자, 보았느냐? 그날 니년이 방정맞게 입을 놀리지만 않았더라면 내 아내가 무당으로 둔갑한 채 무사히 굿을 끝낼 수만 있었다면 산신령이 이 마을에 내린 저주는 모두 풀렸을 것이고 마을을 휘어잡은 전염병 역시도 모두 사라졌을 것이다. 허나 너의 그 새치어와 그 혀에 노란한 인간들이 행한 섣부른 행동으로 이러한 결과를 낳아버리고 말았지. 내 아내가 숨을 거둔 이후 마을에는 전염병이 더욱 퍼져 이렇듯 모두 죽어버린 것이다. 너의 눈으로 직접 보니 어떠하느냐? 호랑이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분노가 깃들어 있었으나 그 속에는 오히려 공허하고도 허망한 슬픔이 짙게 녹아 있었어요. 그제서야 향미는 자신이 약속을 어기고 멋대로 행동한 결과가 낳은 참혹한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약속만 지켰더라면, 내 입으로 방정만 떨지 않았더라면 이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그녀는 후회의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였지요. 어느새 향미의 옆으로 다가선 호랑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노라. 지금부터라도 너의 그 가벼운 입 밖으로 함부로 말을 던지는 버릇을 고친다면 지금 네가 흘리고 있는 그 참회의 눈물을 진심 어린 사과로 받아들여 너를 잡아먹지 않겠다. 믿었던 인간 때문에 목숨을 잃은 내 아내를 생각하면 이 자리에서 너를 갈갈이 찢어버려도 시원찮으나 그것은 살아생전 인간들을 굽어살피던 내 아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터. 허니 너는 지금부터 그 가벼운 입을 함부로 놀리는 것을 그만두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여라. 이것이 내가 마지막으로 주는 기회이니라. 오늘의 내 배려를 무시하고 또다시 입초상을 떨어대면 그 화는 고스란히 돌아올 것임을 명심하여라. 그 말까지 뱉은 호랑이는 훌쩍 몸을 돌려 안개 너머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펑펑 눈물을 쏟던 향미의 주변은 어느새 본래 도망치고 있던 어둠의 산속으로 바뀌어 있었지요. 대체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래도 하늘이, 산신령이, 그리고 그 호랑이까지 모두가 나서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기 위해 벌어진 일임에는 틀림이 없겠구나. 더는 지금처럼 이렇게 입으로 죄를 지으며 살면 아니겠어. 신묘하기 짝이 없는 죽다 살아난 경험을 하게 된 향미는 집으로 돌아와
새로운 삶을 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이 믿기 힘든 경험들을 교훈 삼아 두 번 다시 입 밖으로 복을 걷어차는 나쁜 말을 뱉지 않기로 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마음을 고쳐먹은 향미가 주어진 삶에 열심히 살며 입 밖으로 툭툭 내뱉던 불평불만과 육두문자를 끊은 지 몇 해가 지났습니다. 장터에 내다 팔떡의 재료를 만들기 위해 땀을 뻘뻘 흘리며 아궁이에 장작을 집어넣고 있던 향미의 표정이 희한했어요. 주걱으로 가마솥에 조청을 열심히 적고 있던 그녀는 이리도 바쁜 와중에도 뭔가를 생각하느라 골똘히 정신이 팔려있는 듯한 모습이었지요. 그것은 바로 방 위쪽에 선반 위에 넣어놓은 깨엿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장터에서 돌아올 때마다 사둔 깨엿을 가득 감아놓은 소쿠리에는 분명 50여 가락 남짓의 깨엿이 들어있어야 할 터였습니다. 헌데 어제 한나절 집을 비운 사이 25가락밖에 남지 않았으니 이건 도무지 이해를 하려 해도 할 수가 없는 일이었지요. 향미는 아궁이 앞에서 주걱질을 하며 혼잣말을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참 귀신이 국할 노릇이지 무어야? 집에는 11살 난 안진뱅이 아들놈 뿐이었는데 그놈이 손을 뻗쳐봐야 겨우 문고리밖에 잡지 못할 것이 뻔하니 엿을 몰래 가져갔을 리가 없고 대체 그 높은 선반에 올려놓은 엿가락을 누가 훔쳐간 것이지? 이렇듯 향미가 골똘히 생각에 빠지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선반 소쿠리에 넣어둔 깨엿이 줄어드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올여름 들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요즘은 그 정도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지금이야 깨엿만 사라질 뿐이지 이대로 이 좀도둑을 잡지 못하면 더 귀중한 물건들이 사라질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런 생각 끝에 부엌에서 벌떡 몸을 일으킨 향미가 소리쳤습니다. 분명 내가 집을 비우는 틈을 타서 몰래 집 안으로 기어들어오는 것이 틀림없을 것이야. 내 아들이 일어서서 걷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으니 제 마음대로 우리 집에 드나드는 것이겠지. 그녀는 범인을 잡기 위해 묘안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때가 왔음을 직감한 향미가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였지요. 얘야, 나 장에 좀 나갔다 올 테니 너는 집을 잘 지켜보고 있거라. 향미는 아들에게 말하고는 삽작을 나서자마자 골목길에 숨어 재빨리 장지문 틈으로 안방을 엿보기 시작했습니다. 외출하는 척 집을 비운 다음 도둑을 꿰어낼 심산이었어요. 어디 이놈의 도둑놈 잡히기만 해봐라. 콧김을 씩씩 뿜어대며 단단히 벼르고 있던 향미는 조금 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의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안진뱅이 아들 유복자가 어미가 나가자 표정이 바뀌더니 제 주머니에서 실에 묶인 커다란 사슴벌레를 슬그머니 꺼내놓는 것이었어요. 자, 어머니가 나가신 지금이 기회야. 오늘도 잘 부탁한다, 사슴벌레야. 아들은 벽에 사슴벌레를 붙이며 말했고 그러자 사슴벌레가 벽을 타고 천천히 기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달콤한 깨엿의 냄새를 너도 맡은 게로구나. 아들이 신이 나서 소리쳤고 사슴벌레는 어느덧 소쿠리까지 당도했어요. 그리고는 달콤한 깨엿을 커다란 집게로 꽉 짚는 순간 아들은 사슴벌레를 묶어놓은 실을 잡아당겨 엿을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옳거니, 바로 이것이지. 참으로 나의 이 명석한 장깨를 어쩌면 좋단 말이야. 어머니는 꿈에서 깨어나도 모르실 테지? 이 높은 선반의 깨엿을 몰래 훔쳐먹는 것이 바로 안진뱅이 아들일 줄은 말이야. 아들은 싱글벙글하며 방바닥에 떨어진 깨엿을 주워들고는 맛있게 먹으며 중얼거렸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기발하고도 영리하던지 향미는 자신도 모르게 감탄하고 말았습니다. 참말로 세상에 저런 기특하고도 발칙한 생각을 하다니? 설마 저런 방법으로 높은 곳에 깨엿을 취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 하지만 범인을 잡았으니 내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지. 감탄을 맞이 않던 것도 잠시 향미는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과는 다르게 정직하게 키우려 다짐했던 아들이 저렇듯 잔꾀를 부려 어미 몰래
좀도둑질을 하고 있었으니 아들에게 거는 기대가 컸던 그녀의 마음에 불이 붙고 말았지요. 향미는 성큼성큼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안방문을 쾅 열어젖히고는 자기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그간 꾸준히 유지해오던 입조심의 다짐이 바닥에 떨어진 사기 그릇처럼 산산이 박살나는 순간이었지요. 에라이 요 빌어먹을 놈의 망할 도둑놈아. 겨우 이따위 잔머리나 굴리라고 내 너를 귀히 키운 줄 알았더냐 이놈. 예상치도 못한 제 어미의 등장과 그녀의 천둥 같은 고함 소리를 들은 아들은 그야말로 깜짝 놀라 입에 거품을 물며 뒤로 자지러지고 말았어요. 헌데 그날의 사건 이후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어미의 고함 소리에 너무 놀라 뒤집어진 탓이었을까요? 안진뱅이였던 유복자가 그날 이후로 벌떡 일어나 성큼성큼 걷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경사에 향미는 기쁘면서도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원인을 알 수 없던 그 불안감은 곧 현실로 다가왔지요. 걸을 수 있게 된 유복자 아들은 점차 뛰는 법을 배우고 쏜살같이 움직이는 법을 익히더니 장안에서 이름을 날리는 대도둑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도성 곳곳에서 아들의 이름이 내걸린 용모파기가 붙었고 관졸들이 아들을 잡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어요. 결국 관하로 끌려간 아들은 지엄한 고심 끝에 옥에 갇히고 말았고 그제서야 향미는 제 입으로 또다시 형을 쳤다며 후회의 눈물이 가득한 절규를 내뱉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그때 신묘한 방법으로 깨엇을 훔쳐먹는 아들놈을 보고 야이 빌어먹을 도둑놈이라고 소리치며 험한 말을 입 밖으로 내뱉을 것이 아니라 어쩜 그리도 너는 총명하기 짝이 없느냐며 너는 분명 큰 인물이 될 것이라며 칭찬하여 좋은 기운을 가져왔다면 그랬다면 아들놈이 이렇듯 도둑이 아니라 어쩌면 벼슬길에 올라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거늘. 그날 호랑이가 내게 해주었던 경고를 꼭 가슴에 새겨 조금만 더 조심을 할 것을. 향미는 가벼운 입으로 입초상을 떤 것을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은 일이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 세상에서 새 치어를 잘못 놀려 자신에게 굴러들어온 복을 걷어차버린 그 어리석음을 통탄하며 향미는 관할 갇힌 아들을 향해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는 후문이 들려오고 있답니다. 차가운 달빛조차 외면한 적막강산, 앙상하게 뼈대만 남은 감나무 가지를 흔드는 매서운 찬바람만이 세차게 불어 닥치는 깊은 밤이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에 가려 간신히 그 존재를 드러내는 가냘픈 보름달이 위태롭게 걸려 있었는데 그마저도 곧 어둠 속으로 사라질 듯 희미하게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불행과 슬픔을 끌어안은 듯 음울한 기운이 온 세상을 짓누르는 듯 했지요. 그때 움찔 무언가에 놀란 듯 앙상한 감나무 가지 끝에 걸린 달이 미세하게 흔들리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검은 그림자 하나가 바람처럼 휙 스쳐 지나가지 않았겠어요? 그것은 칠흑 같은 어둠을 삼킨 듯 검은 옷을 입고 얼굴조차 알아볼 수 없도록 검은 복면을 쓴 날렵한 도둑이었습니다. 도둑은 오래전부터 이곳의 지리를 봐두었다는 듯 그 몸놀림이 아주 익숙했지요. 대궐 같은 강대감집 담 곁에 위태롭게 서 있는 감나무 가지를 붙잡고 능숙하게 월담을 감행한 도둑은 흡사 어둠 속을 자유롭게 유영하는 검은 그림자처럼 재빠르고 은밀했어요. 도둑은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않은 채 완벽하게 어둠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는 오늘을 위해 벼르고 벼러온 듯 수행을 쌓은 몸놀림을 자랑하며 그림자 그 자체와도 같은 움직임으로 스며들었어요. 담을 넘은 도둑은 제 집 정원이라도 되는 듯 망설임 없이 잽싼 몸놀림으로 강대감 댁별당 옆에 자리 잡은 연못으로 향했습니다. 한때는 맑은 물이 가득 차 있었을 연못은 지금은 물이 완전히 빠져 바닥을 드러낸 채 앙상한 몰골을 드러내고 있었지요.
바싹 마른 연못 바닥은 조금만 움직여도 흙먼지가 폴폴 일었지만 다행히도 군데군데 시들어 말라 비틀어진 연잎들이 남아있어 사람 몸 하나를 숨기기에는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도둑은 조심스럽게 연못 바닥에 엎드려 숨을 죽였습니다. 도둑의 심장이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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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맷돌 돌아가는 소리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바로 그때 도둑이 엎드려 숨은 바로 그 코앞에서 누군가 다급한 발걸음으로 뛰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어요. 긴장을 늦추지 않은 도둑이 호흡을 가다듬고는 집중하자 이윽고 한 여인이 급한 뜀박질로 도도도 걸음으로 달려오더니만 바로 도둑이 숨어있는 곳 근방의 앞에 쭈그리고 앉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치마를 걷어 올린 채 힘얼건 엉덩이를 드러내고는 쏴 시원하게 소피를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뜻밖의 광경을 목도한 도둑은 숨소리조차 제대로 낼 수 없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존재를 들킬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던 데다 버젓이 마련되어 있는 부녀자용 직간을 놔두고 하물며 명망 높은 반가의 여식이 한밤중 바닥이 메마른 연못을 향해 시원하게 물줄기를 뿜어내고 있는 칠칠치 못한 모습이나 구경하기 위해 월담을 한 것은 더더욱 아니었지요. 그는 이를 악물고 최대한 몸을 웅크린 채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다음 행동을 신중하게 결정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도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답니다. 바로 그 찰나 고요하던 밤의 장막을 찢는 듯 안채 쪽에서 사납게 컹컹 지저대는 삽살개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도둑은 삽살개 소리에 잠시 움찔했지만 이내 냉정함을 되찾고 잽싸게 소피를 보고 있던 여인의 뒤로 접근했지요. 그리고는 어둠 속에서 섬뜩하게 빛나는 시퍼런 칼날을 여인의 가느다란 목덜미에 살며시 들이댔습니다. 삽살개의 요란한 소리에 움찔하여 뒤를 돌아보려던 여인은 난데없이 벌어진 일에 그만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주의, 조용히 하시오. 큰 소리를 내면 이 자리에서 경을 칠 것이오. 낮고도 으르렁거리는 도둑의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싸늘하게 속삭였습니다. 누구냐? 달빛조차 보이지 않는 이리 야심한 시각에 어찌 반가의 담을 넘어 아녀자를 이리 희롱한다는 말이더냐? 야심한 시각에 안뜰의 연못터까지 나와 넙죽 소피까지 보시던 아녀자께서 하실 말씀은 아닌 듯합니다만. 여인은 너무나 갑작스럽고 끔찍한 상황에 있는 힘껏 들이쉰 숨조차 제대로 내뱉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듯 미동조차 하지 못했지만 반가의 여인으로 지녀야 할 채통마저 버리지는 않았지요. 그녀는 매우 겁에 질려 있었지만 최대한 정신을 가다듬으며 도둑의 말에 응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횃불이 타닥타닥 타는 소리와 함께 하인들이 손에 횃불과 날카로운 장도를 든 채 삽살개를 앞세워 우르르 연못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거기 웬 수상한 그림자더냐? 저기 수상한 그림자가 보였다. 꼼짝 말고 섞어라. 하인들의 우렁찬 고함 소리가 밤하늘을 가득 채웠지요. 이윽고 여인의 바로 앞까지 하인들이 들이닥치자 그녀는 벌떡 일어서며 흩어진 머리를 황급히 정리하고 치마를 거칠게 내려입으며 소리쳤습니다. 어허, 내 이놈들! 그새 내 얼굴조차도 까먹었다는 말이더냐? 이 야밤에 어찌 이리 함부로 소란을 벌인다는 말인가? 당장 썩 물러나지 못할까?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호통을 치자 하인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닙니다. 마당에서 웅크리고 있던 그림자가 설마 자그만인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요. 참으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인들은 여인을 차마 올려다보지도 못한 채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엉거주춤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들은 하마터면 작은 마님의 소피 장면을 훔쳐본 죄목으로 두 눈을 도려내는 형벌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미치자
도저히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광경이라도 본 듯 황급히 계주를 잡아당기며 서둘러 돌아섰지요. 하인들이 물러가자 여인은 매서운 눈빛으로 연못가를 한번 쏘아보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연못 옆에 자리 잡은 별당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대창걸음 속에는 하인들을 피해 재빠르게 여인의 풍성한 치마폭에 몸을 숨긴 도둑이 있었지요. 도둑은 그림자처럼 그녀의 뒤를 따라 별당 안으로 조용히 잠입했습니다. 이윽고 별당에 들어온 여인이 문이 굳게 닫고는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네, 등 뒤에 겨눈 칼끝이 두려워. 하인들 앞에서도 큰 소란을 일으키지는 않았다만 반가의 아녀자 치마 속에 기어들어와 몸을 숨기다니 내 놈이 정녕 무례하기가 짝이 없는 도적놈이로구나. 여인의 말에도 도둑은 대꾸를 하지 않았고 그 덕에 싸늘한 정적이 감도는 별당의 공기는 매우 무거웠답니다. 이윽고 여인은 굳어있던 발을 움직여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침착하게 손가락에 끼고 있던 윤기가 흐르는 옥반지를 빼내었지요. 또한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화려한 금비녀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곱게 술을 놓은 비단 보자기에 정성스럽게 싼 뒤 도둑 앞에 툭 던져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차가운 눈빛으로 도둑을 쏘아보며 명령하듯 단호하게 읊조리는 것이었어요. 이것들을 가지고 어서 이 집에서 영원히 사라지거라. 내 자비를 베푸는 지금 썩 사라지는 것이 좋을 것이야. 그리하지 않는다면 내 놈의 안위 역시 보전해줄 수 없음을 알아두거라. 그녀의 음성은 차가운 얼음 조각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도둑은 여인의 냉담한 태도에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어요. 그는 여인이 건네는 비단 보자기를 손으로 잡는 대신 싸늘한 눈빛으로 그녀를 쏘아보며 도자기를 그녀의 탐스러운 치마 위에 거칠게 휙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나지막하지만 마치 벼락이 치는 듯 별당 안을 가득 울리는 굵직한 목소리로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행색이 이러하여 오해할 수도 있겠으나 나를 그깟 폐물이나 탐하는 삼류 도적놈으로 생각했다면 아주 큰 오산이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천하의 악인이자 죽일 놈인 강대감의 목숨을 거두러 온 자요. 여인은 도둑의 강렬한 눈빛과 살기 어린 음성에 순간적으로 압도당한 듯 숨을 멈춘 채 굳어버렸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감마님의 목숨을? 대체 무슨 끔찍한 원한이 사무친 철천지 원수이길래 이리 월담을 해서까지. 도둑은 깊은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눈빛으로 여인을 바라보며 굳게 주먹을 쥔 채 나지막하게 읊조렸습니다. 강대감은 나의 아버지를 잔인하게 죽인 살부지수요. 월담을 100번 하고 내 몸이 1000만 번 찢어진다 하여도 잊을 수는 없는 원수이지. 그의 목소리는 격렬한 분노로 인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후 매서운 눈빛으로 여인을 쏘아보며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헌데 당신은 누구요? 강대감의 핏줄인가? 설마 그의 딸이라도 되는 것이오? 여인은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저으며 나지막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그의 며느리요. 도둑이라 생각하고 줄곧 하대하던 여인은 제 시아버지를 살부지수로 품고 들어온 자객에게 그제야 무심하게 내뱉던 하대를 고치고 정중하게 말을 받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 시각 강대감은 깊고 깊은 밤 사랑채에서 며느리보다 어린애 된 첩씨를 옆에 끼고 달콤한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컹컹 짖어대는 삽살개 소리에 잠이 깬 강대감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하인들을 향해 소리쳤지요. 예잉, 대체 이 오밤중에 무슨 소란인가? 이놈의 개들이 밤새 끙끙 앓는 할망구 마냥 시끄럽게 짖어대는 것이냐? 그러자 강대감의 고함을 듣고 들어온 하인이 쭈뼛거리며 대답했어요. 송구합니다요, 개감 마님. 요즘 고양이들이 하도 소란을 떠는지라 아마도 삽살개들이 고양이를 쫓다가 저리 흥분하였나 봅니다. 강대감은 하인의 변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더욱 분노하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 이놈! 팔자 좋은 소리는 집어치우고 혹여나 이것이 집안의 도둑이라도 들은 징조라면 어쩌려는 것이야? 혹여 별당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어서 알아오너라. 만약 별당에 숨어든 도둑이 며느리 의목에 칼이라도 들이대고 있다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을 것이 아니더냐? 그러자 곁에 있던 첩실이 아양을 떨며 속삭였습니다. 엄머나, 나으리. 개들은 원래 밤에 돌아다니는 고양이 소리에도 곧잘 지저대지 않사옵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어서 다시 잠이나 드시구려. 허나 강대감은 노기를 거두지 않은 채 재차 명령했고 그렇게 강대감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하인들은 혼비백산하여 우르르 몰려가 별당을 에워쌌지요. 밖에서 행랑아범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기 아씨, 괜찮으십니까? 무슨 일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밖에서 자신을 향해 나지막하게 부르는 행랑아범의 목소리에 별당 아씨 또한 현재의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아씨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만약 지금 자신의 등 뒤에 서 있는 도둑을 처단하려면 그녀로서는 있는 힘껏 마루에서 팔짝 뛰어내리며 도둑이야 하고 고함을 치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소리를 들은 하인들이 즉시 몰려와 도둑을 제압하고 자신을 구할 수 있을 터였지요. 하지만 어쩐 일인지 여인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여인은 차분하게 고쟁이 바람에 겉옷인 장옷을 걸친 채 조용히 방문을 열고 처마 끝까지 나아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하인들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한밤중에 웬 소란들이냐?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게 이리들 몰려다닌다는 말인가? 별 시덥잖은 이유로 계속하여 나의 밤잠을 깨우려는 것이라면 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 어서 물러들 가렸다. 그들은 아씨의 눈치를 살피며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지 분위기를 훑어보았으나 특별히 이상한 것은 없었고 이미 노한 여인의 화를 돋을 엄두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씨의 차가운 태도에 하인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우물쭈물 돌아갔어요. 하인들이 완전히 물러간 것을 확인한 여인이 조용히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자 도둑은 굳은 표정으로 그녀에게 정중하게 고개 숙여 인사하며 나지막하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부인, 고맙소이다. 헌데 어찌하여 나를 저들에게 던져주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아까 며느리라고 자신을 밝힐 때의 안색이 꽤나 어두워 보이던데. 자, 일단은 진정하시지요. 우선 제 이름은 금명입니다. 바깥의 소라는 이제 기세가 한풀 꺾인 듯하니 하인들이 완전히 물러나 행랑으로 돌아갈 때까지 잠시 이야기는 나누며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군요. 우선은 그쪽이 무슨 사연에 저저일이 발걸음을 하신 것인지 들려주실 수 있겠는지요. 자신의 이름을 금향이라 밝히며 차분하게 대화를 정돈한 그녀는 자연스럽게 화두를 끌고 오며 도둑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러자 도둑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자신의 복면을 벗고는 천천히 말문을 열기 시작하는 것이었지요. 저는 홍가 반걸이라 하는 자입니다. 강대감과 저희 아버지는 어린 시절부터 같은 서당에서 글을 배우며 함께 자란 둘도 없는 친구였죠. 장성하여 한양에서 벼슬을 하던 강대감은 10여 년 만에 고향으로 화려하게 돌아왔고 옛 친구랍시고 저희 아버지의 초라한 집을 방문하였던 적이 있소이다.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는 벼슬의 뜻을 접으시고 초시에 머물러 계셨으니까요. 그리고 그때부터 모든 것이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강대감은 아버지의 순박한 아내이자 저희 어머니를 처음 보고는 아름다운 미모의 한눈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윽고 반걸은 잠시 상념에 젖은 듯 말을 고르며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날 홍초 씨의 아내를 보고 도무지 잊을 수가 없었던 강대감은 떠올려서는 안 될 생각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본디 강대감은 한양에서도 그 여성 편력으로 입방아에 오르내리던 자였으나 그 행실을 버리지 못해 오랜 친구의 집에 와서도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던 것이었지요. 결국 탐욕스러운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힌 강대감은 며칠 후 고을 사또를 은밀히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청렴결백하기로 유명한 사대부였던 홍초 씨는 탐관오리로 각종 뇌물을 요구하던 사또에게 그 어떤 뇌물도 바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정이 그러하니 이미 홍초 씨는 사또의 눈엣 가시와 같은 존재였던 것이었지요. 그런 와중에 강대감이 찾아와 사또에게 뇌물을 찔러주고는 눈엣 가시인 홍초 씨를 치워달라 은밀히 청탁을 넣고 말았습니다. 결국 사또는 강대감의 사주를 받아 홍초 씨에게 있지도 않은 죄를 억지로 뒤집어 씌워 모함하고 잔인하게 곤장을 쳐 옥에 가두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해 겨울 홍초 씨는 모진 고문과 굶주림에 시달리다 결국 억울하게 옥사하고 말았습니다. 홍초 씨가 감옥에서 모진 옥살이를 하는 동안 강대감은 홍초 씨의 집으로 와 그녀의 아내를 욕보이려 했습니다. 허나 홍초 씨의 부인 또한 대단한 절개와 채통을 아는 의젓한 여인이었지요. 제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사주하고 또한 자신을 욕보이려 한 강대감에 대한 저주를 품은 채 그만 유명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잠깐 삼촌의 집에서 머물고 있던 홍초 씨의 어린아들 반걸은 슬픔에 잠긴 삼촌에게 업혀 고향을 떠나 이름도 없이 숨어 살아야 했지요. 그런 지독한 악연의 굴레에 빠져 행복해야 할 유년 시절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반걸은 자신의 살아생전 기필코 강대감에게 복수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필요한 수련을 하며 이날만을 위해 칼을 갈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어진 이야기를 모두 들은 금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참으로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까? 과연 저희 시아버님이시나 그 악독한 품성이 그 예전부터 이어지고 있었군요. 허면 이미 강대감의 악명에 대해서는 귀를 열어두고 계셨다는 말씀이오. 후후, 재미있군요. 비단 귀를 열어두기만 했다 뿐이겠습니까? 저 역시 이 집안의 타의로 흘러들어온 또 다른 피해자 중 하나입니다. 시아버지, 아니, 강대감을 뺏쏜 그의 개차반 아들이 저를 욕보인 뒤 억지 혼인을 하도록 종용하였지요. 그리 혼인을 한 후에도 개차반 서방은 색주집을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망나니로 살다가 어느 기방에서 복상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지는 않으시어 그리 아들에게 천벌을 내려주었고 또한 하나뿐인 외동아들의 비명행사를 맞이한 강대감 역시 그날 이후 제 정신이 아닌 상태로 반미치광이가 되어 지내고 있지요. 서방을 잃은 저는 청산과부가 되어 그때부터 이 별당에서 그야말로 감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집에서 제게 허락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요. 먼저 간 서방을 따라 나서지 않는다며 지아비를 잡아먹은 드센 팔자의 요녀라며 강대감은 늘 저를 구박하기 일쑤입니다. 아마 조금만 더 시일이 지났다면 구박을 넘어 미쳐버린 그의 소나기에 또다시 더럽혀졌을지도 모를 일이지요. 허니 이러한 야밤에라도 별당을 나서 뭔가 기이한 일을 벌이지 않으면 정신이 나가 돌아버릴 것 같았기에 마당에 나가 메마른 연못을 향해 소피를 보는 차마 입에 담긴 민망한 해괴한 일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 연못은 제가 시집을 오던 시절부터 강대감이 항시 아끼던 연못이었으니까요. 그리도 형편없고 소심한 복수라도 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물론 도둑사내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못했지만 말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모조리 털어놓은 금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반걸은 그제서야 어찌하여 그녀가 하인들에게 자신을 발고하지 않았는지를 알게 되었지요. 자신의 슬픈 사연과 강렬한 복수심에 깊이 공감하고 있었던 금향은 달빛도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별당 안에서도 눈물을 머금은 채 요염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반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금양을 향해 다가섰고 두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와락 껴안았지요. 그녀의 품 안에서 반걸은 억눌렀던 슬픔과 분노를 터뜨리며 어린아이처럼 흐느껴 울었습니다. 또한 금양 역시 따뜻한 손길로 그의 등을 토닥이며 그의 고통을 함께 나누었어요. 한참 동안 반걸의 울음을 잠자코 들어주던 금양은 슬픔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며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그런 고로 제발 부탁드립니다. 강대감은 이미 자신의 아들을 잃은 그 시점에서부터 하루하루가 지옥인 사람이지요. 드넓은 기와집에서 첩을 끼고 놀고 있으나 어디까지나 나가버린 정신머리를 붙잡기 위한 방편일 뿐 그는 밤마다 하늘을 원망하며 자신의 숨통 역시 끊어달라 울부짖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상종도 힘든 개만도 못한 인간이지만 제 새끼를 잃은 아픔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는 법. 그러니 제발 살부지수를 직접 죽이지 말아주셔요. 당신의 손으로 그의 목숨을 끊는다면 복수는 이루어지겠지만 그의 깊은 고통은 그걸로 몽땅 끝이 나버립니다. 하지만 그를 살려둔다면 그는 제 업보를 대신 짊어진 아들을 잡아먹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매일을 끔찍한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게지요. 그리고 또한 제 아들의 아내였던 저 역시 다른 사내와 정을 통했음을 알게 된다면 괘씸한 마음과 고통은 배가 되어 죽음보다 더한 감정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잔혹한 벌일지도 모릅니다. 금양의 진심 어린 설득에 반걸은 천장을 향해 고개를 들고서는 소리 없는 울부짖음을 이어나갔습니다. 이윽고 복수만이 자신의 삶의 전부라고 믿어왔으나 금양의 따뜻한 위로와 설득 앞에서 그는 비로소 복수 이상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음을 알아차렸어요. 반걸은 깊은 고뇌에 잠긴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결국 금양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을 이리 만나게 된 것은 하늘이 이어준 인연일지도 모르겠소이다. 살부지수를 처단하러 와서 생각지도 못한 배필을 얻어가다니 나라는 놈의 팔자도 참 어찌된 영문인지 모를 지경입니다. 그간 부모님을 허망하게 잃게 만든 하늘을 원망하고 또 원망하며 많이도 울부짖었습니다. 허나 오늘 그대를 만나게 된 이 인연을 열어준 하늘에게 인정하기는 싫지만 감사의 인사를 올려야 하겠군요. 반걸이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금양을 다시 한번 껴안았고 그의 품에 파묻힌 금양이 벌겋게 달아오른 눈으로 천천히 중얼거렸지요. 후에 저를 데리고 멀리 떠나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단 하루도 이 지옥 같은 집구석에서 지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천지신명께서 당신이라는 사내를 제 앞에 인도해 주신 것을 보니 이는 분명 제게도 신락 같은 한 가닥의 희망은 남아있음을 알려주시려는 모양입니다. 그러하오니 부디 오늘은 자리를 피하시고 훗날을 기약하여 저를 데리고 떠나주실 수는 있으시겠는지요. 그리 약조만 해주신다면 나머지 준비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물론이요, 물론입니다. 복수 대신 강대감을 평생 고통 속에 살도록 내버려두는 길을 택했으니 이제 당신과 함께하지 않을 이유가 없소이다. 그리 말한 반걸은 동이 트기 직전 금양과의 짧지만 강렬했던 만남을 뒤로하고 그림자처럼 조용히 별당에서 사라졌습니다. 금양은 어딘가 모르게 홀가분해 보이는 반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별당의 문을 닫았지요. 그로부터 나흘의 시간이 지난 후 집안의 모두가 강대감의 입궐 준비로 바빠 정신이 없는 때였습니다. 곱디 고운 비단 저고리와 휘황찬란한 치마를 꺼내 입고 제 머리에는 동백기름을 얼굴에는 부드러운 화첩을 발라 한껏 멋을 낸 금양은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했다는 듯 강대감의 방 다락에 숨겨져 있던 값비싼 금부치와 은부치를 몰래 챙겨 나왔지요. 그녀의 손에는 그동안 억눌렀던 분노와 슬픔,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 함께 쥐어져 있는 듯 보였어요.
이것으로 작별이다. 부디 눈을 감는 그날까지 철저한 고통에 시달리며 지내기를 간절히 바라주마. 금양은 강대감이 즐겨보는 서책 사이에 자신이 적은 서신을 곱게 접어 끼워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는 굳게 결심한 듯 흔들림 없는 발걸음으로 집을 빠져나와 나루터로 향했지요. 나루터에서는 이미 반걸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금양은 망설임 없이 반걸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으며 활짝 미소를 지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앞으로 닥쳐올 험난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이 가득 흘러넘치고 있었지요. 이윽고 반걸과 금양은 배에 올라 그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는 머나먼 곳으로 향했습니다. 탐욕의 희생양이 되어 복수만을 꿈꾸던 지난 시간, 그리고 애환과 슬픔으로 가득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오직 서로만을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랜 항해와 여정 끝에 두 사람은 낯선 땅에 도착하였고 그들을 아는 사람 하나 없이 연고가 닿지 않은 고을에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한편 금양이 남긴 서신을 발견하고 읽어내려간 강대감의 얼굴은 점점 핏기가 사라져 불그락푸르락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 서신을 읽고 계실 때쯤이면 저는 이미 이 집안의 며느리 신분이 아니겠지요. 그간 더럽기 짝이 없는 긴 시간 동안 관아의 옥사만도 못한 이 집안에서 희생한 저희 젊음에 비하면 이 정도의 복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강조하고 싶으나 아버님이라는 분이 어디 그것을 이해나 할 위인이신지요. 하나뿐인 개차반의 망난이 아들을 먼저 보낸 아픔에 취해 더욱 인간말종의 삶을 살고 계시지만 이제 그 개만도 못한 사내의 아내였다는 굴레마저 벗어던지고 저는 이 집안에서 영원히 해방되고자 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제가 날마다 천지신명께 빌고 또 빌었던 덕분일까요? 그 이후로 아버님이 품은 여인들은 하나같이 회임을 할 수가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대가 끊겼으니 이 더러운 씨들로 이어진 가문의 정통성도 여기서 종지부를 찍는 것이 더없이 기쁠 따름입니다. 부디 영원히 고통에서 해방받지 마시고 오래오래 힘들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신의 끝부분까지 모두 읽은 강대감의 눈에 핏발이 가득 섰습니다. 그는 불같이 화를 내며 서신을 찢고 버럭 고함을 질렀으나 이미 자신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요. 그렇게 금양과 반걸이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열며 부부의 연을 맺었을 때 강대감은 화병이 도저 병석에 누운 채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마음의 병을 고치지 못하고 힘겨워하였다는 후문을 전해드리면서 난향야화의 오늘 준비한 이야기 보따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사옵니다. 난향야화에 방문해주신 여러분 어떠셨는지요?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부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뵐 때까지 간에 두루 평안하시길 바라겠사옵니다.